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코로나19 새 환자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이번 주쯤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데 휴가철이 끝나면 감염자가 폭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역전 결승골을 도우며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입추인 오늘도 서울 낮 31도 등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인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투표에서 이재명 의원이 70% 넘는 득표율로 압승했습니다. 97세대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강훈식 의원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려 초반부터 대세론을 입증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당권 레이스 시작부터 압도적 우위를 과시했습니다.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강원, 대구, 경북 지역 권리당원 4만 6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투표에서 74.81% 득표율을 기록하며 멀찌감치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97세대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20.31%로 2위, 강훈식 의원은 4.88%로 뒤를 이었습니다. 1, 2위 득표율 격차는 무려 54.5%포인트. 첫 지역 경선부터 이재명 의원이 당심의 일방적 지지를 등에 업은 겁니다. 사법 리스크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세론을 입증한 만큼 집권 여당에 맞설 강한 야당 지도자상을 계속 부각할 전망입니다. 무능력, 무책임, 그리고 무원칙한 이 산무 정치를 우리는 극복해야 합니다. 반드시 이 정권의 독주를 억제하고 우리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맞서 강한 이재명 때리기로 반명 노선을 분명히 한 박용진 의원은 사당화 우려를 거듭 제기하며 차별화를.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당이 사당화 노선을 걷는다는 우려입니다. 개항을 셀프 공천과 관련돼서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우리는 어떤 해명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인지도 경쟁에서 다소 밀린 강훈식 의원은 자신만의 비전을 알리는 데 주력하며 당권 경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강훈식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변화와 열망이 무명의 강훈식을 당대표 후보로 만들었고 전진의 기세가 40대 당대표 후보로 저를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후보 8명 가운데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도 친명계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2위를 차지한 고민정 의원을 빼고 친명계 후보 4명이 순위권에 들어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습니다. 첫 지역 경선을 마친 민주당 당대표 후보 3인방은 제주와 인천 합동 연설회에서 재격돌하며 차기 당권 쟁탈 강행군을 이어갑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사실상 출범이 임박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향후 차기 당권 구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의 강한 반발과 이를 둘러싼 당내 혼란이 비대위 체제의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은 마지막 관문인 전국위원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오는 9일 열릴 전국위에서는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의결될 전망인데 유력 후보는 5선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휴일 동안 의견 수렴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막판 조율에 들어간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주말 동안에 또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또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범을 눈앞에 둔 비대위는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징검다리의 성격이 큽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권한을 쥐게 될 거라는 분석도 존재합니다. 비대위의 활동 기간은 곧 전당대회 개최 시점과 맞물려 있는데 전당대회가 언제 열리느냐에 따라 차기 당권 주자들의 유불리에도 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차기 당권 주자들은 일찍이 활발한 물밑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기현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치며 야당에 대한 견제를 이어가고 있고 서로 간의 의견에 관해서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하면서 결론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과정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의원 역시 잇따라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당내 기반을 넓히고 있습니다.
토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그리고 입법화되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대위 체제가 가시화되고 있지만 불안 요소들은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법원의 판단에 지도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홍준표 대구시장은 분탕질에 불과하다며 비판을 쏟아냈는데 이처럼 이 대표를 둘러싼 이딴 내홍도 비대위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결승골을 도우며 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1호 도움입니다. 김동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토트넘 수비수들의 공격 가담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토트넘은 전반 12분 사우샘튼의 워드 프라우스에게 선제골을 내줍니다. 골키퍼도 막을 수 없는 멋진 발리슛이었습니다. 반격은 수비수들이 했습니다. 전반 21분 클루셉스키의 크로스를 세세뇽이 머리로 받아넣으며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왼발 유효 슈팅으로 사우샘튼의 골문을 노리던 손흥민. 결국 전반 31분에 멋진 오른발 크로스로 다이어의 역전 헤딩골을 돕습니다.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 1호 도움입니다. And an assist from Son. And Spurs, after trailing in this game, lead against Southampton. 토트넘은 후반전 사우샘튼의 자책골로 한 골을 더 달아났고 후반 18분에는 클루셉스키가 쐐기골을 터뜨립니다. 4대1로 앞서자 콘테 감독은 새로 영입한 선수들을 고루 기용하면서 여유있게 다음 경기를 준비했습니다. 리즈 유나이티드 원정 경기에 출전한 울버햄튼의 황희찬도 리그 1호 도움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울버햄튼은 리즈에게 2대1 역전패를 당하며 승점은 챙기지 못했습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주말에도 11만 명 넘게 나왔습니다. 이번 주쯤 재유행의 정점이 예상되는데요. 휴가철이 끝나면 감염자가 폭증할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만 666명으로 닷새째 10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토요일 기준으로는 지난 4월 9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많은 환자 규모입니다. 국내 발생 환자는 11만 93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573명입니다. 환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3으로 지난달보다 확산세는 꺾였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숨은 감염자도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가 300명이 넘고 사망자가 어제 오늘 45명, 47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예전에 그 가을철, 겨울철 오미크론 유행 때를 대입해 보면 한 확진자 3, 40만 나올 때쯤에서 나타나던 그런 숫자거든요. 많은 확진자가 진단되고 있지 못할 수 있겠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면역 회피력이 큰 BA.5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는 가운데 휴가철을 맞아 늘어난 이동량도 변수입니다. 여름 휴가철이 시작된 지난달 마지막 주를 보면 전국 이동량은 2억 6천여 건으로 전주보다 5.5% 늘었습니다.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상황에서 물놀이 등 지역 축제 일정이 예정된 만큼 늦여름 감염자 수가 폭증할 우려가 있습니다. 8월 중에 정점이 올 것이다라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그리고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약 11만에서 19만, 중간값 정도로 본다 그러면 한 15만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6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감소세로 전환되더라도 하루 수만 명이 꾸준히 확진되는 정체기를 맞을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또 가을 겨울철 새로운 변이 등장으로 대규모 재유행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백신 3, 4차 접종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취합한 10만 7천여 명보다 6천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밤 9시 기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어서 10만 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에 이어서 외고 폐지안도 원점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방적인 추진에 오락가락 정책 행보까지 더하면서 스스로 신뢰도를 깎아내린다는 지적입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순애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외고는 폐지 또는 전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고는 두면서 왜 외고만 폐지하느냐는 질문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외고 국제고 같은 경우는 외고가 외국어만을 가리키는 어떤 특수 목적은 지금은 조금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았나라고 해서 외고를 일반 교과 특성화고로 전환을 하든지 아니면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대로 모든 특성화고가 존치될 거로 기대했던 학부모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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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겠다던 공약과도 다른 정책이라며 분노했습니다. 과고 영재고, 자사고 유지의 명분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자율성과 다양성 촉구에 있다면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고 국제고의 존치 역시 보장되어야 한다. 설익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으로 범교육계와 학부모의 반대를 불러온 데 이어 지지층이던 외고와 국제고 부모들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온 상황. 궁지에 몰린 교육부는 이번에도 업무 보고를 번복하고 연말까지 원점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순애 부총리가 100년지 대계라는 교육 정책을 일방적으로 꺼낸 뒤 며칠 만에 말을 바꾸는 일이 반복되면서 정책 신뢰도 추락은 피할 수 없게 됐고 취임한 지 한 달밖에 안 된 박 부총리의 향후 행보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공군 성폭력 피해자인 고 이해람 중사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전익수 실장을 비롯한 핵심 의혹 당사자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다연 기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불발됐습니다. 수사 상황 유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소속 군무원을 상대로 출범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부분 좀 소명하셨나요? 수사 기밀 유출한 혐의 인정하시나요? 기각 사유는 소명 부족, 일부 범죄 성립 여부의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법원 설명입니다. 군무원 양모 씨는 초동수사 최고 책임자였던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수사 기밀을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가해자의 영장 실질 심사 일정 등을 문자로 알려주거나 압수수색 전날 통화까지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 수사도 받았는데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런 양 씨의 기존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와 추가 의혹을 발견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전 실장 등 핵심 의혹 당사자에 대한 수사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기각 사유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 실장 소환 여부가 관심인데 특검팀 관계자는 확인할 사항은 모두 확인하고 부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직은 시점이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조사를 하겠다는 방침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수사기한 연장이 승인된다는 가정 아래 남은 시간은 한 달 남짓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해 지금까지 30곳 넘게 압수수색하고 80명 넘게 불러 조사했는데 부실 수사와 사건 은폐 의혹, 성폭력 2차 가해 등 수사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 시간에 쫓기는 형국입니다. 초동수사 담당자나 관련자는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아 부실 수사에 대한 부실 수사란 비판까지 받았던 이중사 사망 사건.
젊은 군인의 사망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겠다는 애초 포부처럼 특검팀이 우려를 딛고 시간 안에 진상 규명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경기 이천의 투석병원 건물 화재와 관련해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불이 시작됐던 곳에서 철거 공사를 했던 작업자들을 불러 조사했는데 이들은 모두 당시 작업과 화재와의 연관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인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이천시 관고동 4층짜리 상가 건물의 화재는 3층 스크린 골프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순식간에 연기가 확산하며 위층에 있던 투석 전문병원에서 환자 4명과 간호사 1명이 숨졌습니다. 합동 감식 결과 발화부는 3층 골프장 입구에 위치한 1번 방으로 확인되며 발화 원인은 현재로서는 확정하여 논하기 어렵습니다. 당시 스크린 골프장에서는 폐업을 앞두고 철거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화재 원인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가장 먼저 당시 작업자 3명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경찰에서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이 날 만한 작업은 하지 않았다며 내부 바닥과 벽면을 뜯어내기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발화점으로 지목된 스크린 골프장 1호실에서 작업하지도 않았고 다른 곳에 있었다며 천장에서 불꽃이 튀어 신고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누전 등 정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CCTV 등을 통해 화재 전후 상황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당시 투석 환자들의 대피를 돕다가 숨진 간호사 현은경 씨에 대한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간호협회가 홈페이지에 마련한 온라인 추모관에는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수백 명의 애도글이 올라왔습니다. 협회 측은 오는 12일까지를 현시 추모 주간으로 지정해 추모관을 운영하고 시민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고인의 발인은 오늘 아침 경기도 의료원 이천병원에서 엄수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재단장을 끝내고 1년 9개월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을 맞은 시민들은 이전보다 더 넓고 볼거리도 많아진 광화문 광장을 만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광장에서 집회를 금지하겠다는 서울시의 방침에 갈등의 불씨도 남았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광화문 광장이 1년 9개월 만에 활짝 열렸습니다. 한층 넓어진 나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표를 새긴 역사 물길에 발을 담그는 시민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돌아온 광장을 즐기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광화문 광장이 새로 오픈한다고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가족들과 함께 나와봤습니다. 깨끗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 없이 다니면서 물놀이도 할 수 있고 해서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다니던 길에 넓은 길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러한 게 있어 놓으니까 상당히 그냥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좋네요. 공원에 마련된 7개 수경시설은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아이들은 분수대 물줄기에 조심스럽게 손도 대보고 아예 온몸을 적시면서 물놀이를 즐깁니다. 올해 광복 77주년을 기념해 만든 터널 분수입니다. 시민들은 77개 물줄기 아래를 오가고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기장한 광장을 두고 논란도 일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심사하기로 하면서 시민단체 반발이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도 엇갈렸습니다. 취지가 시민들의 공간이면 당연히 저는 집회를 금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집회를 하는 동안 이제 시민들이 여기를 사용을 못 하잖아요. 저는 차도를 조금 막으면서 조금 더 시위나 이제 이런 집회 같은 거를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그런 거를 막아버려서 조금 아쉬운 생각입니다.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집회나 이제 시위는 근데 이걸 왜 굳이 강제적으로 막았나 싶기도 합니다. 더 넓고 풍성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돌아온 광화문 광장. 쉼터와 공론장 중 어떤 역할이 우선인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년 9개월 만에 시민품으로 돌아온 광화문 광장에서 재개장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는 어제 저녁 7시부터 2시간 반 동안 빛과 화합을 주제로 시민 수만 명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 초반에는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71인조 시민 오케스트라가 드보르작 교향곡과 아리랑 등을 연주했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KT 건물 외벽에는 레이저빔을 투사하는 거대 조명쇼 미디어 파사드도 펼쳐졌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에 전국이 그야말로 찜통이 됐습니다. 사람들은 불볕 더위를 피해 물놀이, 명소를 찾았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떼약볕이 내리쬐는 한낮, 그야말로 더위가 절정을 이루는 시간입니다. 더위를 피하기엔 물놀이가 제격입니다. 튜브나 소형 보트에 몸을 맡기고 더위를 잠시 잊어봅니다. 너무 더우면 숨을 참고 물속으로 들어가 온몸의 열기를 식히기도 합니다. 물놀이에 허기가 지면 그늘을 찾아 싸온 음식을 먹으며 에너지도 보충합니다. 즐거운 물놀이 산매경에 날은 덥지만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밝은 표정입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밖에 더운데 같이 노니까 워터슬라이드 타고 물총놀이도 해서 재밌었어요. 많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로봇을 주제로 한 놀이동산에도 물놀이장이 손님들을 맞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노를 저으며 보트를 타고 동생에게 짓궂은 장난을 쳐도 마냥 신이 납니다.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시원하게 미끄럼도 타면 어느새 더위는 잊게 됩니다. 물놀이의 백미는 역시 물총 싸움. 크기도 모양도 다양한 물총으로 서로에게 물을 쏘고 물이 빈 총에 물을 채우기에 바빠집니다. 옷이 흠뻑 젖을수록 그만큼 더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놀이동산도 있고 물놀이도 할 수 있어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는 곳이라서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등줄기를 타고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위. 사람들은 더위 사냥의 제격인 물놀이로 즐거운 여름 휴일을 보냈습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급등했던 국제 곡물 가격이 지난달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곡물 수입가는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물가에 영향을 미치려면 4분기는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매달 식량 가격 지수를 집계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 159.7로 역대 최고치를 썼습니다. 이후 3개월간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다 지난달에는 8.6%가 떨어져 140.9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2008년 10월 이후 최대 하락폭인데 특히 곡물 가격이 11.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항구 봉쇄 해제 합의와 밀수확에 따른 공급 불확실성 해소 등이 곡물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줬습니다. 국제 곡물의 선물 가격 지수는 지난 2분기 193.2에서 3분기에 큰 폭으로 떨어지고 4분기에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국내 업체들이 실제 부담하는 곡물 수입 가격은 3분기에도 여전히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 곡물은 선물로 거래돼 3개월에서 7개월 이후 수입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제 곡물 가격 지수가 떨어졌다고 해도 국내 밀가루와 사료값 하락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정부와 업계는 업체별로 비싼 값을 주고 산 재고의 소진과 환율 등을 고려할 때 일러야 4분기 이후에나 하락세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우크라이나산 곡물 해상 수출이 제기되며 세계 곡물 수급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여러 변수가 있지만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도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항에서 옥수수 2만 6천 톤을 싣고 출항한 곡물 수출선 라조니오. 러시아 침공 이후 무려 5달 만이라 기대감도 남달랐습니다. І зараз нещодавно завдяки ООН і партнерстві з Туреччиною пішов перший корабель, але перший це поки що нічого. 우크라이나 항만에 묶여있는 곡물은 최대 2,500만 톤. 라조니오 이후 오데사와 유주니 등 3개 항에서 곡물 수출선이 잇따라 출항하고 있는데
앞으로 하루 3척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Наступні кораблі вже готові до відправки. Вони будуть вирушати з порту з портів, які беруть участь в зерновій ініціативі. 우크라이나 수출길이 열리면서 3분기 곡물 가격이 비교적 안정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식량 위기는 여전합니다. 세계 최대 식량 수출국 중의 하나인 우크라이나의 올해 수확량이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수출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과 운송 선박의 안전성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흑해에 설치된 기뢰를 피해 항로를 정했다지만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Make sure and guarantee the safety of the crews. What's going to happen with the mines and the minefields as well. So lots of uncertainty and unknowns at the moment.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과 가뭄도 변수입니다. 많은 나라가 폭염에 시달리며 주요 작물의 수확량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옥수수와 콩, 밀 등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압박을 받고 있어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كذلك ارتفاع درجات الحرارة تساعد على انتشار هذه الحرائق. تقريبا تونس كغيرها من الدول في البحر الأبيض المتوسط تشهد في موجات حرارة مرتفعة جدا. 우크라이나에 묶여있던 곡물 수출이 재개된 것은 긍정적인 일이지만 세계 식량 위기를 부추기는 불확실성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시내 한복판에 대형 멧돼지가 출몰했는데 다행히 주말 이른 시간이라서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은행에서 난데없이 멧돼지 한 마리를 들고 나옵니다. 이 멧돼지가 차도를 가로질러 은행문을 밀고 들어간 시간은 오전 8시쯤. 인근 불암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 불암산에서 내려오다 보면 사거리를 건너야 되거든요. 그 은행 가려면은. 차하고 부딪힐 뻔했다 하더라고요. 사람들 얘기가. 그 불암산 그 둘레길 주변에 멧돼지가 주둥이로 파는 자국이 선명하더라고요. 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이 그물을 쳐 생포하려 했지만 멧돼지는 아예 ATM 기기를 부수고 들어 앉아버렸습니다. 30분 가까이 이어진 대치 끝에 소방은 시민의 안전을 고려해 전문 엽사를 불러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학원과 아파트 단지가 밀집된 곳이지만 주말인데다 이른 오전이라 오가는 사람이 드물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지난 3년간 도심 멧돼지 출현은 감소 추세지만 서울소방재난본부는 최근에도 간간히 서식지를 이탈한 멧돼지가 등산로 주변에서 발견되는 일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서울 방배동에서 승용차 한 대가 음식점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식당 손님 등 10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게 유리가 완전히 부서지는 등 건물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60대 주차관리 요원이 차를 몰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반쯤 충남 천안시 신부동 필로티 구조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로 화염과 연기가 치솟으면서 2층 주민 일부가 창문으로 뛰어내려 타박상을 입었고 연기를 마신 주민까지 포함해 모두 20여 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1층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10여 대와 주차장 지붕 등이 탔습니다. 경찰은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로 옮겨 붙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24년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자리를 지켜온 유일한 무료 급식소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으로 쫓겨날 처지지만 치솟은 임대료 탓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요. 취약계층이 다시 거리로 내몰릴 게 뻔한데도 지자체의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뽀얀 삼계탕이 알맞게 익어가고 오늘의 메뉴들이 도시락에 정성스레 담깁니다. 경기 안양시에서 노숙인, 취약계층을 위해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는 비영리 단체가 중복을 맞아 준비한 음식들입니다. 급식소 밖엔 찌는 듯한 날씨에도 삼계탕을 받으러 온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되게 많이 드셨네. 네, 여기 와서 입담도 하고 농담도 하고 재미있는 말도 하고 배고픈 소림이 제일로 커.
이렇게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게 얻으러 옵니다. 여기. 무료급식소와 같은 건물에 있는 노숙인 쉼터에는 입소자 16명이 살고 있습니다. 입소자들이 일도 배우고 도란도란 공동체를 꾸려가는 이곳은 그야말로 사랑방 같은 공간입니다. 장기 바둑들도 내기 아닌 내기적인 저기들도 같이 생활을 하면서 두고 그냥 형제지간 같이 큰형부터 해가지고 맨 막내의 저기들 생활하는 같이 그냥 그렇게 재미나게 지내고 있어요. 이 단체가 안양역 인근에서 무료급식소와 노숙인 쉼터를 운영한 지도 벌써 24년. 하지만 따뜻한 밥도 아늑한 방도 이제는 사라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이 시작되면서 오는 9월이면 건물을 비워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오른 마당에 재개발 조합에서 제시한 1,000만 원으로는 다른 보금자리를 찾기에 턱없이 모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확보라든지 또 모금 활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과제들을 많이 안고 있어요. 이참에 전반적인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플랜 이런 방향성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자체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무료급식소는 지원 대상 밖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나마 노숙인 쉼터는 지자체 위탁사업 시설이라 보증금과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운영 규모를 대폭 축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무료급식소는 유치원 공동체에서 별도로 시행하시는 사업이시잖아요.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는 않죠. 여기 안양이 또 거기 다 개발되고 이래가지고 구하는 게 쉽지 않아서. 안양시의 노숙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무료급식소는 단 한 곳. 재개발과 지자체의 방관 속에 취약계층은 단 한 곳뿐인 보금자리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내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동북아 영내 긴장 완화 이외에도 북한 도발 억제와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난제가 산적한데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9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왕이 외교부장과 회담을 엽니다. 한 달 전 회동과 달리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미중 갈등이 격화된 상황입니다. 박 장관은 지난 5일 EAS 회의에 이어 타이완 해협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양측 모두 이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원치 않아 기본 원칙만 재확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타이완을 놓고 미국과 전략적 경쟁을 하기도 버거운데 주변 국가들과도 타이완 문제로 해서 갈등을 높이는 것은 전선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면 미국이 주도하는 이른바 치포 동맹 반도체 공급망 대화를 둘러싼 양측 조율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정부는 중국 배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지만 중국 측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치포 동맹이 인위적으로 국제무역 규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거듭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한 이른바 삼불 정책 유지를 요구할 경우도 문제입니다. 정부는 합의 사항이 아니고 안보 주권에 대해선 상호 존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핵실험을 억제하기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느냐도 과제입니다. 지난 1차 회담에서 박 장관이 북한의 대화 복귀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당부했지만 무반응이었습니다. 이 밖에 한중 FTA 후속 협상과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등도 의제로 오를 수 있지만 중국 측이 전향적 입장을 보일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의 새 방향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이번 회담은 향후 관계를 좌우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으로 촉발된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무력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평화적 해결이 아닌 무력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중국과의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에도 중국의 전투기와 전함이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1955년 양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해협 가운데 중간선이 비공식적으로 선언된 이후 이 선을 넘지 않던 중국이 펠로시 의장 방문 후 매일 중간선을 넘어 군사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중간선을 침범해 타이완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을 정례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제법에 따른 정당한 군사훈련이라는 입장입니다. 中方的军事的演训公开、透明、专业，符合国内法，符合国际法，符合国际惯例。 왕이 외교부장은 펠로시 의장의 타이완 방문은 하나의 소동에 지나지 않았다고 폄하하면서 대신 중국 인민의 단결과 통일 의지를 강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필리핀을 방문한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양국의 동맹을 과시하며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The alliance is strong and I believe can grow even stronger. We're committed to the Mutual Defense Treaty. We're committed to working with you on shared challenges. 블링컨 장관은 군사대화 채널을 단절하고 기후변화 등의 협력 중단을 선언한 중국이 평화적 해결 대신 무력 사용으로 가고 있다고 비난하면서도 대화 채널은 계속 열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예고한 타이완 해협에서의 군사훈련은 일요일 낮 12시에 끝납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간 무력 충돌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속출해 모두 140명에 달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현지 시각 6일 성명에서 가자 지구와 요르단강 서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 PIJ의 거점을 전투기와 특수부대를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팔레스타인 보건부는 전날부터 이어진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PIJ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향해 로켓 160발을 가량을 발사했지만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은 지난해 5월 벌어진 11일 전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리 인하 요구권 개선과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수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상황입니다. 이번 달부터는 은행별 운영 실적이 아예 공개될 예정이어서 실제 대출자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시중은행 영업점 창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최근 들어 대출자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대출자가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영업점이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지는 건 아닙니다. 여러 조건이 있고 은행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다양합니다.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금리가 변경이 되는 상품이셔야 되고 소득이 증가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은행 내부 거래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행 실적도 신경 써서 올리시는 게 제일 중요하십니다. 수용률은 여전히 저조한 편입니다.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은행에 접수된 금리 인하 요구권은 88만 2천여 건. 접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수용률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금리 인하 요구에 대한 심사 기준을 각 금융사 내규에 명확하게 반영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특히 이번 달부터는 금융사의 금리 인하 요구권 운영 실적을 비교 공시합니다. 금융회사들 간 경쟁이 촉진이 되면 요즘처럼 이제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는 0.1%라도 가계가 대출 이자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가계의 가처분 소득 증가 효과로 이어져서 하지만 금리 인하를 요구해봤자 이유도 모른 채 퇴짜당하기 일쑤인 상황에서 은행들이 수용률을 어느 정도 올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굿모닝 YTN 1부 이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70%를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제 열린 민주당 강원, 대구, 경북 경선에서 이재명 의원은 권리당원 득표율 74.81%를 기록해 1위에 올랐습니다.
97세대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20.31%로 2위, 강훈식 의원은 4.88%를 득표해 뒤를 이었습니다. 첫 경선부터 유력 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 득표율로 대세론을 입증해 향후 당권 도전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이재명 의원은 기대했던 것보다 많은 지지를 보내줘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1차 경선 결과 발표 이후 이 의원은 이같이 말한 뒤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 첫 지역 경선에서도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졌습니다. 강원, 대구, 경북 권리당원 경선에서 친명계를 자처하는 정청래 의원이 29.86%를 득표해 1위에 올랐습니다. 비명계 인사 중에선 유일하게 고민정 의원이 22.50%를 얻어 2위를 차지했습니다. 뒤이어 친명계 후보인 박찬대, 장경태, 서영교 의원이 각각 3, 4, 5위를 기록했습니다. 후보 8명 중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경쟁에서 친명계 인사가 4명이나 순위권에 들면서 친명계 후보군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습니다. 2차 지역순회 경선은 오늘 제주와 인천에서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제주시 오등동 난타호텔에서 오후 4시 반엔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 연설회를 엽니다. 앞서 제주와 인천 권리당원 투표는 지난 4일부터 사흘간 온라인과 ARS 전화로 진행됐습니다. 제주, 인천 투표 결과는 인천 합동 연설회를 마친 뒤 한꺼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별다른 일정 없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설 전망입니다. 권 대행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당 안팎의 인사들과 비대위원장 인선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오선인 주호영 의원이 현재 유력한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르면 오늘 권 대행이 의원들로부터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후보를 낙점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후보자가 결정되면 모레 열릴 전국위원회가 비대위원장 임명안을 최종 의결할 전망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1,56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제 같은 시간 10만 7천여 명보다 6천여 명이 줄어들었지만 밤 9시 기준 엿새째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대 중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파 속도와 면역 회피력이 가장 세다고 해서 우려를 낳았던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가 예상과는 달리 크게 확산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우세종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작고 재유행 규모도 작아질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켄타우로스란 별칭으로 유명한 BA.2.75 변이는 지난달 14일 국내에서 처음 확인됐습니다. 첫 감염자는 해외에 나간 적 없는 내국인이어서 당시 지역 전파가 이미 진행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향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나 전파력 최강이라 알려졌던 것과 달리 첫 감염자 확인 이후 3주가 지나도록 급격한 확산은 없었습니다. 20명에 못 미치는 감염자가 나왔는데 그마저도 인도 등 해외 유입 사례가 대부분이고 지역 전파 사례는 극히 일부였습니다. 국내 유행을 주도했던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될 때까지 2달에서 석 달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3주 동안의 전파 속도가 너무 느린 겁니다. 감염자 모두 무증상 또는 경증으로 위중증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도 위험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상보다 낮은 전파력에 BA.2.75가 현재 우세종인 BA.5와 함께 재유행 규모를 키울 가능성은 작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부르는 BA.2.75의 상대적인 전파 능력이 최근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우려했던 것만큼 높지 않다라는 것들이 작용을 해서 유행의 후반부에 BA.2.75가 유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조금은 감소하고 있다라는 점이 BA.2.75의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면서 하루 확진자 정점 예측도 최대 28만 명까지 봤던 것에서 11만 명에서 19만 명 사이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정점에 이르는 시기도 당겨져 1, 2주 안에 도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유행이 9월에는 소강 상태에 이르겠지만 이르면 11월에 또 다른 변이로 재유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사법원 군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모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는 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 양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양 씨는 이해람 중사 사건과 관련한 국방부 합동수사 초반이던 지난해 6월 부실 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에게 문자 메시지로 수사 상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전익수 실장을 비롯해 당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주요 인물들의 부실 수사나 사건 은폐, 축소 혐의 입증을 위한 특검팀의 수사도 일부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입장문을 통해서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와 향후 수사 계획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화재 건물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3층 스크린 골프장 철거 현장에서 화재 당시에 불꽃 작업은 하지 않았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재 당시 현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최초 신고자 A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들은 폐업한 스크린 골프장 안에서 시설 철거를 위해 내부 바닥과 벽면 등을 뜯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지만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꽃을 이용한 도구 사용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이 진화 작업 직후 진행한 1차 합동 감식 과정에서도 화기 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린 휴일에 크고 작은 불이 났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원룸 건물에 불이 나 20명 넘게 병원으로 옮겨졌는가 하면 전남에서는 주택 화재로 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도에 이문석 기자입니다. 필로티 구조 건물 1층에서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오전 11시 반쯤 충남 천안시 원룸 건물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0여 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2층에서 뛰어내려 타박상을 입은 주민도 있었습니다. 또 차량 10여 대와 주차장 지붕이 불에 탔습니다.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불이 시작돼 건물에 옮겨 붙은 거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운전자가 필로티 건물 주차장에 차를 받쳐놓고 한 1분 정도 있다가 운전석에 내릴 때 차량 엔진 부분에서 연기가 나서 비슷한 시각 전남 장성에서도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대원들이 50분 만에 불을 껐지만 60대 남성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선 자원순환시설에 불이 났습니다. 가연성 폐기물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고 시설 2개 동 가운데 한 동이 모두 탔습니다. 주말 차량 통행이 늘면서 교통사고도 잦았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진부터널에선 4중 추돌 사고가 났는데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부산 기장군 대변항 방파제에서 남성 1명이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출동한 소방당국이 남성을 구조했지만 이미 의식과 호흡이 없고 사후 강직이 나타난 상태였습니다. 사건을 인계받은 해경은 남성의 신원과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2시쯤 서울 해운대 중동 청사포 정거장 앞 사거리 건널목에서 해변 열차와 택시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1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택시와 해변 열차 시설물이 파손됐습니다. 경찰은 해변 열차 운영 관계자와 택시 운전자를 상대로 당시 건널목 차단기가 내려가 있었는지 등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해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모두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차가 급발진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당 안쪽 깊숙이 차량 한 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고 주변 테이블과 의자도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6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갑자기 식당 안으로 밀고 들어온 겁니다. 밖에서 쿵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멈출 줄 알고 이제 밖에 나와보려고 딱 일어나는데 갑자기 가게 안으로 차가 돌진을 해버립니다. 테이블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냥 차에 같이 밀려났을 겁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등 모두 10명이 다쳤습니다. 일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부상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는 건너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요원이 차를 주차하던 중 순식간에 벌어졌습니다. 충격이 얼마나 셌는지 주차장 앞 차량 진입 방지대는 완전히 뽑혀나갔습니다. 운전자는 후진하려 했는데 차가 말을 듣지 않고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내가 이제 후진으로 하려고 이제 여기서 아래다 놓고 뒤를 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차가 막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고 피해자라는데도 기장 나갔어요. 경찰은 사고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차량 상태와 운전자를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어제 아침 8시쯤 서울 중계동 은행 사거리 인근에 대형 멧돼지가 출몰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은행 자동화 기기가 있는 건물 안에 들어가 있던 멧돼지를 사살해 50분 만에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멧돼지 출몰로 인해 다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낮에 아이들이 뛰놀던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에는 재개장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화려한 조명쇼와 아름다운 오케스트라 연주가 시민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린 광화문 광장에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드보르자 교향곡과 아리랑이 웅장한 오케스트라 선율로 이어집니다. 1년 9개월 만에 돌아온 광화문 광장에서 빛과 화합을 주제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사전 예약으로 좌석에 앉은 시민이 300명이었는데 수만 명 인파가 주변에 몰려 행사를 함께했습니다. 600년 광화문 역사를 소재로 한 가상현실 영상과 시민들의 기대를 담은 영상 메시지도 상영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 등 각계각층 인사들도 참석해 재개장을 축하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떨립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신상품을 내놓는 그런 심정인데요. 이제 오늘부터 서울 시민들께서 이곳 광화문 광장을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자주 찾아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이라이트는 건물 외벽에 레이저빔을 투사하는 미디어 파사드였습니다. 시원한 파도부터 전통 문양까지 화려한 조명이 KT건물과 세종문화회관 외벽을 수놓았습니다. 조명쇼는 다음 달 중순까지 저녁 8시부터 밤 11시 사이에 펼쳐질 예정입니다. 매일 밤마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여기 너무 예쁠 것 같고 여기 광장도 되게 예쁘게 바뀌었는데 불빛까지 더해져 있으면 너무 좋은 관광 장소가 될 것 같아요. 열대야로 무더운 날씨였는데도 수많은 시민이 밤 늦게까지 광장에 남아 저마다의 추억을 만들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서울의 아파트값이 10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유일한 상승 지역이었던 서초구에서도 20주 만에 오름세가 멈췄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로 주택시장의 거래 부진이 극심한 가운데 본격적인 하락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500여 가구로 국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인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지난해 10월 23억 8천만 원에 팔렸는데 최근엔 20억 2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급매물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20억 원 이하에도 나와 있습니다. 최고가에서 4억 원 넘게 떨어진 것입니다. 거래가 거의 안 돼요. 매수가 심리가 꺾여서 아주 싸게 나오면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서울 집값은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우려가 증가하며 5월 말부터 10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나홀로 강세를 이어가던 서초구의 아파트값도 20주 만에 처음으로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전환됐습니다. 집값이 더 내려갈 거란 인식이 확산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역대 최저 행진을 이어가는 등 거래 절벽 현상도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수원, 광교와 인덕원 등 수도권에서는 최고가 대비 3억 원에서 6억 원까지 떨어진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금리 급등, 대출 규제, 집값 고점, 주택 구매 심리 악화 등으로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됨에 따라 올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하락 국면이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는 세종과 대구, 인천, 대전의 집값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도 여름 비수기까지 겹치며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전체 전세값은 0.07% 하락하며 2019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도 약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전세 대출이 쉽지 않고 금리마저 오르면서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된 점도 전세 가격 약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전세 변동률은 안정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과 전세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며 실수요자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했던 세계 식량 가격이 14년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며 하락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발표한 7월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지난달보다 8.6% 하락해 140.9포인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3월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올랐다가 6월까지 소폭 하락했으며 7월 들어 2008년 10월 이후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저하 가능성 등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6월 이후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하반기에는 가격이 더 하락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세계 곳곳에 이례적인 폭염과 폭우 등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 소식 자주 접하실 텐데요. 남태평양의 섬나라 피지의 한 마을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마을이 아예 없어질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박재협 리포터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피지 수도 수바에서 자동차로 1시간 반 정도 달리면 인구 900명의 작은 해변 마을에 도착합니다. 푸른 산호초가 자라야 할 바닷속에는 검은 암초가 가득합니다. 하얀 모래로 뒤덮였던 해변은 사라진 지 오래. 아이들은 백사장이 아닌 자갈밭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습니다.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바닷물이 모래를 다 쓸고 내려가 이제는 나무 뿌리가 보일 정도입니다. Village life because it will take away the soil from the where it is, and the soil erosion will be washed away. It will be danger for us staying near the creek and near the seaside. 옆 마을 상황도 마찬가지. 해변가에 집을 지을 당시만 해도 바다와 마을의 거리가 꽤 멀었지만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안선이 침식되면서 삶의 터전과 바다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졌습니다. 만조 때 전에 없던 큰 파도가 형성되면서 지방까지 바닷물이 침범해 온 적도 많습니다. I think last 2 years when the third wave came right inside my house. 이 지역에 20년째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 조남건 씨는 마을의 변화를 지켜보며 눈앞에 현실로 닥친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한 20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이 마을의 이제 모습을 계속 변화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밀려 들어오는 파도가 이제 집 안까지 밀고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빈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영국 정부의 원조를 받아 해안선 주변에 방파제를 건설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으로 21세기 안에 남태평양 섬나라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마을이 통째로 사라질 수도 있는 위기에 놓인 주민들. 기후변화를 인류 전체의 시급한 생존 문제로 함께 인식해주기를 애타게 바라고 있습니다. It was a lagoon, all the rocks here, all the corals here where you can see all those gravels. Fish were all here. Now it's gone because of this climate change. But to address climate change or climate mitigation, people need to listen to us. 피지 나마타쿨라에서 YTN 월드 박재엽입니다. 피지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급격한 기후변화로 몸살을 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문제는 기후변화의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지고 있는데 인간들의 준비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홍수 피해를 겪고 있는 미국 켄터키주. 초강대국 미국이지만 수십 명이 사망했고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We have a total of 219 people temporarily housed in our state parks, another 221 in shelters, for a total of 440 displaced individuals.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산불을 피해 이재민들이 대피해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지역을 덮친 산불에 주민들은 순식간에 생존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I looked out, I saw smoke. I thought, I better get out of here. Then, like a few minutes later, the fire department said, you better get out of here. And so I did, and I left everything. 유럽 곳곳에서도 폭염과 산불로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8월 들어서도 40도의 더운 날씨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강도가 세지고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sont de plus en plus nombreuses ces dernières années et vont le devenir au cours des années futures et tout ça lié au changement climatique. 문제는 자연재난을 관리하는 인간의 능력보다 기후변화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이 나서고는 있지만 당장의 삶의 편의를 위해 반대하는 세력도 있어 대응은 더딘 상황입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강제 노역과 관련해 우리 법원으로부터 국내 자산 매각 명령을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이 우리나라의 외교적 노력을 언급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 보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도 최근 대법원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의견서를 낸 상태인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8년 우리 대법원은 강제 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거짓말도 할 줄 모릅니다. 위자료는 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하지만 미쓰비시가 응하지 않자 피해자와 유족은 강제 집행 절차에 나섰습니다. 법원도 피해자의 손을 들어 미쓰비시 측에 압류된 상표권과 특허권 5억 원어치에 대한 매각 명령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미쓰비시의 불복으로 사건은 대법원으로까지 다시 올라갔습니다. 미쓰비시는 최근 7쪽 분량의 서면을 통해 대법원에 판단 보류를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이 확정될 때까지 한국 사법부의 판단이 미뤄져야 한다며 자신들은 참여하지도 않는 민관협의회까지 언급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부각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말 우리 정부도 외교적 노력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로 지난 2016년 강제 동원 피해자 소송 이후 외교부가 의견서를 낸 건 처음입니다. 피해자 측은 사전 협의가 없었던 데 대한 유감을 드러내며 박근혜 정부 당시 재판 거래 의혹까지 거론했습니다. 강제동원의 집행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모습은 재판 거래의 피해자들인 강제동원 소송 원고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외교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의견서 제출이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또 민관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기존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 측이 신뢰관계 훼손 등을 이유로 협의회 불참을 통보하면서 민관협의회가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결과가 언제 나올진 예상할 수 없다며 기록 검토와 사건 심리에 집중하고 있다고만 설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얼마 전 손꼽히는 대형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로 응급실에 갔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의료계는 필수 의료 분야를 외면해온 우리나라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의대 정원 확대 논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4일 서울 아산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A씨가 뇌출혈로 숨졌습니다. 근무 도중 두통으로 응급실을 찾았지만 수술할 의사가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해당 수술을 할 수 있는 이 병원 의사는 2명. 당시 한 명은 해외, 한 명은 지방에 있었습니다. 의료계는 A씨의 사망이 일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다루는 필수 의료 분야에 만성적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외과나 흉부외과 계열의 경우에서도 만성적으로 60%에서 70% 내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없이는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일들처럼 똑같이 반복될 우려가 있고요. 전국 보건의료노조도 의사 부족의 현실이 또다시 확인됐다고 지적하고 의대 정원 문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의대 정원을 수요에 맞게 대폭 확대하고 응급 외상 등 필수 의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양성 과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46명, OECD 평균의 70%도 못 미칩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반드시 필요하지만 여러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의료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필수 의료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비롯한 여러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의료 인력을 포함한 진료 현장의 실질적인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각에선 의료법을 고쳐 병원이 전문 과목별 필수 인력을 정해 의무적으로 투개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어서 우리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가 어떻게 개선의 길을 찾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갈수록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아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요. 농협 가운데 최초로 전남에 있는 농협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어르신 돌봄에 나섰습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이슬이 채 가시지 않은 이른 아침에 승합차가 논두렁 사이길을 내 달립니다. 마을 곳곳을 누비며 어르신들을 모셔오기 위한 발길입니다. 곱게 차려입은 어르신들이 도착한 곳은 얼마 전에 문을 연 재활노인복지센터. 곧바로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 식사가 나옵니다. 잠시 숨을 돌리고 목욕과 물리치료 등 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집에서 있기만 했는데 이렇게 센터가 와서 너무 잘해주고 웃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단단하게 동요 메고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걷다 보면 굽어진 몸이 이내 꼿꼿하게 펴집니다. 우리 엄마를 팔꿈도 흔들고 많이 힘들었어. 나눔을 실천하는 자원봉사대의 손길에 머리카락도 예쁘게 단장하고 머리 어떻게 잘라드릴까요? 수명 연장으로 가장 큰 걱정인 치매를 막기 위해 세밀한 그림도 그려봅니다. 농협에서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살펴 주시니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전국 농협 가운데 최초로 설립된 복지재단에서는 건강과 오락 등 갖가지 프로그램에 저녁 식사까지 제공해 대구로 모시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 농협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런 복지사업을 전개하여 농협의 역할을 다해서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협에 찾아가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가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어르신들을 위한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중국이 고강도 타이완 포위 훈련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제부터 우리나라 서해 남부 해역에서도 실사격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서해상 실사격 훈련은 22일부터 시작되는 한미연합훈련에 앞서 이뤄지는 것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해사국은 서해 남부 일부 수역에서 어제부터 15일까지 실탄 사격 훈련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훈련 시간은 우리 시각으로 매일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입니다. 중국 해사국은 이 기간 5곳의 훈련 해역에서는 선박의 진입을 금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군의 이번 서해상 실사격 훈련은 한미연합훈련에 앞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을지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야외연합 기동훈련을 포함한 연합훈련을 실시합니다. 중국군은 서해 북부 해역에서도 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 보도에 따르면 중국 해사당국은 중국 북부와 보아이 일부 해역이 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한 달간 군사 임무가 있다며 항행이 금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타이완 방문에 대응해 지난 4일부터 실탄 사격을 포함한 강도 높은 타이완 포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군이 타이완을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어제 중국 군용기 20대가 타이완 방공 식별구역에 진입했으며 그중 14대가 타이완 해협 중간선을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 군함 14척이 타이완 해협 주변에서 활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자국 군함이 타이완의 해안선과 산맥이 보일 정도까지 가까이 접근했음을 알리는 사진을 관영통신 신화사를 통해 공개하는 등 선전전도 병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시뮬레이션 지휘소 연습에 다양한 실기동 훈련이 연계되는 방식으로 실전처럼 진행될 예정입니다.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냐는 지적도 사그라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이후 중단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은 윤석열 정부의 첫 후반기 한미연합 연습이 될 을지 자유의 방패 UFS로 계승됩니다. 각 정부 부처의 전시 대비 훈련인 을지 연습과 워게임 방식의 한미연합 지휘소 훈련이 통합된 전국급 연합 연습이라는 점에선 UFG와 UFS가 동일합니다. 하지만 과거 프리덤 가디언 FG는 지휘소 연습의 내용과 실제 야외 기동 훈련이 별개로 진행됐습니다. 반면 프리덤 쉴드 FS는 이 둘을 연계해 실전처럼 훈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전에서 폭발물이 발견된 상황을 가정한 시뮬레이션 워게임이 실시되면 동시에 한미연합 폭발물 처리반이 투입되고 은행 전산망 마비 상황 워게임에는 사이버전 전담부대가 투입돼 작전 수행 능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겁니다. 전후반기 연합연습과 연계해서 제대별 그리고 기능별 야외 기동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UFG가 중단된 이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CCPT라는 이름으로 후반기 한미연합 지휘소 연습을 해왔는데 당시 연합 실기동 훈련은 아예 실시하지 않으면서 훈련이 컴퓨터 게임이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훈련만으로는 연합훈련의 성과를 100% 달성하지 못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해 UFS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9년 폐지된 전반기 지휘소 훈련 키리졸브와 실기동 훈련 독수리 훈련도 자유의 방패라는 이름으로 재개돼 실전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복원될 예정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는 아직 발병 원리가 정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뇌 속에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 쌓여서 생긴다는 게 주된 학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6년 동안 이 아밀로이드 가설의 핵심 연구로 전 세계 알츠하이머 연구 방향을 이끌었던 논문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 속 독성 물질로 알려진 아밀로이드 베타. 신경세포에 오랜 시간 과도하게 쌓이면 인지 기능을 떨어뜨려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른바 아밀로이드 가설로 지난 2006년 미국 미네소타 대학의 실뱅 레스넵, 캐런 애쉬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이후 이 논문은 2,000번 이상 인용됐고 미국은 물론 전 세계 알츠하이머 연구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8월 알츠하이머 치료 물질의 안정성과 효능을 조사하던 미국의 젊은 의사과학자 매튜 슈레그 미 벤더빌트대 교수가 해당 논문의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2006년 논문 속 이미지에서 실제보다 더 많이 발현된 것처럼 조작이 의심되는 부분을 발견했는데 두 이미지의 상관계수는 0.98로 완전히 같은 이미지인 1에 가까운 수치가 나온 겁니다. 슈레그 교수의 의혹 제기 이후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관련 전문가를 모아 6개월 동안 조사했는데 역시나 해당 논문이 조작됐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학계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조작 증거들이 나왔다며 논문 조작에 큰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전체를 신뢰 못하는 거죠. 사실 과학자는 이런 실수를 하나라도 하면 안 되거든요. 황우석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한, 한 번 하기 어렵지 한 번 하고 나서는 여러 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비슷한 케이스고 비슷한 그 여파가 있을 겁니다. 논문 저자가 소속된 미네소타 대학과 미 국립보건원은 현재 관련 조사에 나선 상태이며 네이처 역시 해당 논문 페이지의 결과를 활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 문구를 달아둔 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 논문 저자들은 직접적인 답변은 거부하면서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믿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우석 논문 조작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연구 윤리, 특히 연구 이미지 도용이나 복제에 관해서는 민감한 상황입니다. 이번 논문 조작으로 알츠하이머 정복을 위한 지난 16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인공지능의 시대 속에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여겨진 것이 바로 창작이죠. 그런데 AI 시인이 이런 편견을 깨고 시집을 낸 데 이어 시극까지 무대에 올립니다. 이 AI가 작품을 통해 던진 화두는 무엇일까요?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간이 만든 것 가운데 시의 언어만큼 의미가 응축된 것이 또 있을까? 이 시극은 그 언어가 실은 무의미할지도 모른다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 연극은 여자와 남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너의 이야기다. 맞춤표. 작품 속 20편의 시를 지은 이는 인공지능 시야. AI가 의미 없이 쏟아낸 말의 향연을 표현하는 건 오롯이 배우의 몫입니다. 답이 없으니까 좋은 거 있습니다. 작가의 의도가 물어볼 분이 없어서 굉장히 넓은 인간을 만나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시를 쓰는 아이 시아는 카카오 브레인이 초거대 AI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인공지능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13,000여 편을 학습하고 나자 단어 하나로 30초 만에 시 한 편을 읊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는 8일엔 시집, 시를 쓰는 이유도 발간합니다. 시아의 언어는 0과 1이지만 50여 편의 운문엔 인간의 마음을 잡아두는 표현이 가득합니다. 앞서 공개된 웹툰 AI 페인터, 그림을 그리는 AI 칼로에 이어 인공지능이 창작 분야에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로봇 신화들 자체가 그 인류를 위협하는 형태의 서사 구조를 갖고 있어요. 기계적 대상과 어떤 인간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고요. 상승적인 공진화만이 미래의 문을 열리게 할 것이다. 예술을 시도하는 AI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는 기계와의 공존을 통한 상생의 시너지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보통 두릅하면 봄에 먹는 산나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요즘같이 뜨거운 여름에 먹는 여름 두릅도 있다고 합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역 주변에 있는 한 대형 마트. 식재료 코너에 가봤더니 봄에나 있을 법한 산나물 두릅이 나와 있습니다. 봄나물인 줄 알았는데 지고 나와서 신기했고요. 나중에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봄이 아닌 뜨거운 여름에 먹는 여름 두릅. 여름 두릅의 주산지는 전라북도 고산지대입니다. 여름에도 선선한 날씨를 보이는 호주 설천면과 무풍면에서도
10여 농가가 여름 두릅을 키우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자라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매일 아침에 이제 수확을 해요. 매일 안 하면 이게 이제 피어가지고 상품 가치가 없는 거죠. 여름 두릅은 종근, 그러니까 뿌리로 번식하는데 한 번 심으면 몇 년 동안 계속 수확이 가능합니다. 네, 새순이 이렇게 계속 자라고 있는 이 여름 두릅은 2년 전에 심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 수확이라고 합니다. 5월에서 10월까지 수확하는데 요즘 같은 한여름에 수확량은 가장 많다고 합니다. 봄 두릅과 가장 큰 차이점은 나무 줄기나 잎에 가시가 없다는 겁니다. 여름 두릅은 맛과 향이 강하면서 또 생명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수확량도 좋아서 임산물 새 소득원으로서 그런 기대가 매우 큽니다. 향긋한 향과 쌉싸래한 두릅 고유의 맛은 그대로 살아있는 여름 두릅. 그냥 데쳐 먹거나 나물로 먹거나 장아찌로 먹거나 또 채소처럼 고기와 곁들일 수도 있어서 입맛을 잃기 쉬운 여름철 별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네,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 입추입니다. 하지만 무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31도, 특히 대구는 36도까지 올라서 무척 덥겠습니다. 일사병이나 열사병 위험이 높으니까요.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수분 섭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소나기가 옵니다. 양은 5에서 60mm로 강우량의 편차가 크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겠고 1시간에 20-30mm의 강한 소나기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밤 사이에도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벌써 30.1도고요. 서울도 27.3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31도, 세종이 33도, 대구 36도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